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요. 1895년 10월 8일, 조선의 심장부 경복궁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시각, 무장한 집단이 궁궐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새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그 사건. 명성황후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제거 대상 1순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새벽 경복궁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역사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성황후, 본명은 민자영. 1851년 여흥민씨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8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운했던 이 소녀가 어떻게 조선의 국모가 되었을까요? 1866년 16살의 민자영은 왕실의 간택을 받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직접 선택한 왕비였죠. 대원군은 세도가 출신이 아닌 권력 기반이 약한 가문의 여인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왕실에 간섭할 외척 세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원군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예상했던 그런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녀는 놀라운 정치 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서양 열강들은 문호 개방을 압박했고 내부적으로는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고종은 아직 어렸고 실권은 대원군이 쥐고 있었죠. 하지만 명성황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점차 대원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1873년 드디어 명성황후는 대원군을 권력에서 밀어냅니다. 22살의 여인이 조선 최고 실력자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는 사실상 조선의 외교와 내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녀는 개화파를 지원했고 외국 공사들과 직접 만났으며 군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성이, 그것도 왕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요. 하지만 권력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명성황후의 강력한 리더십은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보수파는 그녀를 왕실의 전통을 어지럽히는 존재라고 비난했고 개화파 일부는 민씨 척족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에 그녀는 가장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일본에게는요. 19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체스판 위에 가장 중요한 말이었죠. IMAG-7 청나라, 일본, 러시아 세 강대국이 조선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은 전통적인 종주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일본은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조선을 원했으며 러시아는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명성황후는 하나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세력 균형 외교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청, 일본, 러시아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이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했죠. 처음에는 청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하자 그녀는 방향을 틉니다. 이제 러시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군사 고문을 드렸고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칠러 노선이었죠.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일본의 눈에 명성황후는 이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합니다. 조선 내 친일 정권을 세우고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칠러파를 중용하고 일본의 요구를 번번이 거부했죠.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 문제의 핵심은 명성황후다. 그녀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1895년 여름, 일본 내부에서 비밀 계획이 수립됩니다. 암호명은 여우사냥. 그리고 이 계획의 실행 책임자로 미우라 고로가 지명됩니다. 그는 일본의 신임주한 공사였지만 실제로는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 1895년 9월 미우라 고로가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일본 거류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선 활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작전 준비였죠. 미우라는 조선 내 친일파들과도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훈련대 제2대대 대대장 우범선. 그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출세한 인물이었고 미우라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새벽에 궁궐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제거한다. 그리고 이것을 조선 내부의 쿠데타처럼 위장한다. 일본은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10월 초 준비는 거의 끝나갑니다. 일본인 낭인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상인이나 여행자였지만 실제로는 검술과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은밀히 반입되었습니다. 칼, 총, 그리고 휘발유까지. 왜 휘발유일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명확해집니다. 10월 7일 밤, 미우라는 최종 회의를 소집합니다. 일본 공사관 안 어둠 속에서 음모자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경복궁을 진입한다. 목표는 명확하다. 왕비를 찾아 제거한다. 미우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조선 훈련대는 궁궐 수비대를 무력화한다. 일본 낭인들은 내전으로 진입해 왕비를 찾는다. 모든 것은 1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그날 밤 경복궁은 평온했습니다. 고종은 침전에서 잠들어 있었고 명성황후는 건천궁에서 측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궁궐 밖 어둠 속에서 무장한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경복궁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광화문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조선 훈련대 병사들이 궁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대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같은 조선 군인이었기에 경계를 늦췄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죠. 훈련대는 순식간에 수비대를 제압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담을 넘어 일본인 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들은 빠르게 내전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건천궁, 명성황후가 있는 곳.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종은 급히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 그는 침전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일본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폐하, 안전을 위해 여기 계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고종은 무력했습니다. 자신의 궁궐에서 자신의 왕비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건천궁에 자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그들은 방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은 필사적으로 명성황후를 숨기려 했습니다. 왕비의 옷을 다른 궁녀에게 입히고 명성황후는 평범한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왕비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한방에서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인이 발견됩니다. 자객들이 다가갔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당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내 놈들이 감히. 그 후 일어난 일은 너무나 참혹해서 정확히 기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있지만 모두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성황후는 칼에 찔렸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은 그녀의 시신을 궁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녹산 근처 작은 숲에서 그들은 준비해온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단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한 나라의 국모가 자신의 궁궐에서 살해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당한 것입니다. 경복궁은 피와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종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재만 남은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왕이었지만 한 명의 남편이었던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평생 자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일어난 일의 대략적인 전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직후 일본은 발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분쟁이다. 일본은 관련이 없다. 미우라 공사는 오히려 사건 해결을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외국 공사관의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조선 궁녀들이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참가자 중 일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진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 세력에 의해 살해되다니.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였고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미우라 공사와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사실상 일본 정부의 보호 아래 모두 풀려난 것입니다. 조선은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고종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1896년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이죠. 자신의 궁궐이 아닌 외국 공사관에서 1년을 지낸 조선의 왕.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었을까요?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왕비 한 명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절망감이 나라 전체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성황후의 죽음은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생전에는 찬반이 엇갈렸던 그녀였지만 죽음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강대국과 맞서 싸우다 순국한 비운의 국모. 이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개혁적이고 용감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어떤 이는 민시척족 정치의 중심으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려 했고 그 대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130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한 나라가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교란 무엇이고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명성황후의 삶과 죽음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답변입니다. 물론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기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기 위해서요. 경복궁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건천궁도 복원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하지만 그곳을 거닐 때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30년 전 그 새벽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명성황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